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저는 낙찰받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이런 정령 어디서 배웠는지 말하지 못할까? 실은 인천지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투자 감각만 배웠을 뿐이옵니다. 어라 인천지사 간선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천지사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원리를 깨우쳐주고 왕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임대 수리 전략을 꼼꼼히 가르쳐주기로 유명하옵니다. 그래 만일 거짓일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거기가 어디라고? 대한공경회사 옆에 인천지사이옵니다. 저희 인천지사는 교육 내용 불만족 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032-442-3858. 진짜로. 근데 그렇게 짜잘짜잘하면 굵은 미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항상 이게 배포를 크게 가지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가 잔금을 딱 미납했어. 12월 28일 날요. 자, 그러니까 며칠 만에 기간이 진행됐죠? 거의 한 20일? 그죠? 한 20일, 20 며칠 정도 만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8일 날 연체해서 이날 안에만 치르면 되겠네요. 그죠? 이날 안에. 그래서 통상은 보통 매각기일 3일 전까지 치러라고 법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19일까지만 치르면 될 것 같죠. 근데 20일 날 치고 사정하면 또 들어줘. 그럼 판사니까. 자, 아시겠죠? 가능하면 이때 또 진행을 해서 또 누가 낙찰을 받으면 또 한두 달이니까 법원 입장이나 채권자 입장도 별로 안 좋죠. 또 더더군다나 항상 이렇게 미납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은 응찰 잘 안 한다. 뭔 일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특별 매각 조건에 매수 보증금이 몇 프로라고 돼 있죠? 20%. 자, 특별 매각 조건은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판사가 자, 통상은 이렇게 한 번 낙찰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미납이 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걸 뭐라 한다? 재매각이라고. 이 제자가 한문으로 다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다. 근데 재매각을 다시 판다.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쉽죠? 재매각은 다시 파는 거예요. 어떨 때 다시 팔죠? 한번 팔렸기 때문에 다시 파는 거죠. 한번 팔렸어야 다시 파는 거지 유찰되는 걸 다시 팔진 않죠? 안 팔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팔렸다는 얘기고 팔렸는데 다시 팔아. 돈을 안 냈는갑다. 쉽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낸 경우가 재매각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돈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판사 입장에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야, 개나기동이나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 없겠어? 딱 해보니까 야, 매수 보증금을 더블로 해버리자. 그냥 돈을 부담을 줘버리면 사람이 그냥 신중하게 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로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좀 들어와. 왜 와서 자꾸 이렇게 자꾸 변심하고 그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 보증금이 20%를 주는 것이다. 20% 이상일 수도 있습니까? 어디 계시? 예, 그럼 판사 맘. 30%짜리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30%를 또 매겨놓으면은 돈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는. 그죠? 우리 같이 딱 10%만 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애로가 있지. 애로가 30% 이거 벌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채를 땡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너무 높이면은 현금을 너무 높이면 현금 덜 든 사람이 탈락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판사가 좀 제한하는 게 좋다. 그런 거. 자, 그렇게 말하는 걸 다 매각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판매 조건이 매각 조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특별히 따로 정했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죠? 특별히 매각 조건이 있었죠? 네. 어떤 경우에? 한번 좀 분란을 좀 일으켰지 않습니까? 조금 어수선해. 야, 그냥 특별하게 이제부터는 20% 매겨.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경매 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하는 매각 조건을 법정적 매각 조건이라고 하죠. 법이 정하니까 미리 정해졌겠네요. 그죠? 법이 정했으니까 미리 정해졌겠죠. 그지만 특별 매각이니까 나중에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법에 의할 리가 없잖아.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을 특별히 누가 정하냐? 판사가 정한갑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은 각계의 경매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조건이다. 특별히 어디에? 각계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시면요, 그 입찰 보증금이 20%다라고 정하는 특별 매각 조건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 조건부 뭐 이런 거 보셨죠? 인수 조건 이런 표현도 특별 매각 조건에 해당한다. 판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지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판사가 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되고, 따라서 돈이 되면 하는 것이고, 따라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매수 보증금은 최적 매각 가격의 10%죠.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되는데, 만일 여기 굵은 볼드 글씨체를 읽을게요.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 금액에 포함한다. 아까 그랬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미납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4,380만 원을 냈겠네요? 그죠? 근데 미납됐죠? 그러면 그 보증금은 몰수가 돼버립니다. 몰수. 국가에서 뺏어버려. 그럼 뺏은 돈으로 판사가 회식하냐? 그게 아니고 여기 써놨잖아. 어디 있어요?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킨다 라고 써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뺏은 돈을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그 사람이 돈 내죠. 그 돈에다가 또 포함시켰다가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이해되죠? 그것도 이제 알았어? 서진이 어디 있어? 정정하겠습니다. 저 이벤트 중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뭐라 안 할게. 자, 이후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 결정 및 대금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 만약에 낙찰자가 있고 차순위가 있다면, 아까 미납을 한번 했죠? 그 미납을 하고 좀 전에는 바로 진행했잖아요. 여기 미납을 하니까 한 달 있다가 바로 진행해 버렸죠? 그러나 만약에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28일 날 딱 돈 안 냈어? 그럼 바로 차순위한테 전화해요. 차순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각 허브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도 보면 매각 허브 절차 있죠? 매각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허가하고 또 뭐 했잖아요. 차순위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그래 놓고 너 낼래?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통보를 하죠. 그렇게 되는데 차순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차순위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매각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차순위가 있다거든요. 차순위 금액으로 해야지. 차순위 예. 금액으로요? 그잖아. 내가 차순위로 해서 남이 1등에 2억 쓰고 나는 1억 8천 썼는데, 야, 너 가져가면서 2억 가져와라 그러면 어떡해? 그건 이치 안 맞잖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순위를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쟤가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내가 내야지 하고 합니다, 통상. 근데 이제 그래 봐야 뭐 한두 달 자기 보증금 묶이는 거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조금 복잡하면. 그래 놓고 약간 회유책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보증금을 전체를 날리잖아요. 1등은 다 날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보면 1등을 붙이고 2등을 허당으로 붙이기도 해요. 돈을 안 넣고. 그게 흔히 있는 아주 안 좋은 지저분한 사례죠. 자,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몰수하여 포함한다. 됐죠? 그러니까 차순위든 1등이든 2등이든 차순위든 당일날 차순위 신고하면 둘 다 보증금은 딱 안 찾아가는 거죠. 둘 다. 그러다가 1등이 안 내면 1등 몰수, 차순위가 안 내면 내 돈도 몰수. 이렇게. 그러니까 차순위 신고도 이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서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자, 개별 매각은 말 그대로 낱개로 판단 얘기죠. 항상 한문을 생각을 해보세요. 별이 이별할 별자, 나눌 별자예요. 한 개씩 나눠서 판다. 쉽죠? 일괄, 이건 포괄적이랄 때 하나로 묶어서 판다. 괄호 알죠? 괄호. 그 괄호 할 때 괄자입니다, 이게. 하나로 묶어서 파면 일괄. 한 개씩 짝에서 판다. 나눠서 판다. 개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까 공동담보 나왔죠? 제가 그 선영씨 부동산을 1억을 빌려주고 두 채를 내가 근저당을 잡은 거죠. 그러다가 내 1억을 못 받아서 선영씨 부동산을 두 개를 동시에 경매를 칠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도 판사가 딱 봐서 야, 동시에 치지 말고 물건이 두 개니까 요것도 사건 번호 따로 해서 요거대로 진행하고 요것도 따로 해서 요거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게 개별 매각. 일괄 매각은 야, 묶어가지고 세트로 한 사람 거니까 임선영 한 사람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경매 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물건 번호들이 나오죠. 그게 하나로 괄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위해서 1, 2, 3, 4를 주는 거고 그게 물건 번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 번호 3번, 물건 번호 5번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는 일괄이라는 느낌. 아시겠죠? 근데 개별로 아예 쪼개는데 물건 번호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건 일괄이고 어떤 건 개별이냐? 딱 보니까 있어요. 여러 개의 부동산인데 위치가 가까운 거야. 근데 아까 선영 씨한테 부동산을 제가 두 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저기 강원도 고성에 있고 하나는 목포에 있으면 이거를 묶어서 치기가 너무 뭐하잖아요. 한 법원에서. 그죠? 그런 경우는 개별로 가겠고 일괄인 경우는 부동산도 좀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고 형태도 좀 비슷한 데다가 이용하는 관계도 좀 즉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되면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한. 야, 묶어 팔까 나눠서 팔까? 이것도 오로지 누구 마음? 판사의 마음이다. 판사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와이프랑 싸우고 나오면 일괄, 안 싸우고 나오면 개별 이렇게 되니 그거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도 물론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일괄로 하시죠 하고 막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또 판사가 이거 나한테 덤비네 그러면 야 무조건 일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마음이다. 이렇게 과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돈은 1억인데 상대방 부동산이 막 20억짜리를 하나 경매를 치면 어때요? 물건이 하나라면은 그거밖에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물건이 하나는 20억짜리고 하나는 10억짜리인데 1억 받기려고 두 개를 톡 경매를 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친 처사죠? 하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막 그냥 저 사람 전 재산에 딱지까지 냉장고까지 붙여서 조지면은 이게 복수죠. 돈 받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다. 우리는 돈도 받으면서 살짝 복수도 끼워 넣고 싶잖아. 하지만 그게 너무 티나면 안 된다는 얘기. 티나는 게 과잉이란 얘기예요. 티난다는 얘기죠. 야, 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다가 또 막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해서 막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작은 돈과 큰 돈의 문제가 너무 뚜렷하면, 다른 부동산은 팔지 못하고 한 개나 이렇게 처리해라. 이제 과잉 매각. 과잉 매각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채무자가 야 이거를 팔아라고 정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네요. 그죠? 어차피 야 요거 팔아도 네 돈 가져가고 저거 팔아도 네 돈 가져가는데 요거는 내가 더 소중한 거니까 요거를 네가 팔아라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우선 매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재매각은 아까 배우셨죠? 재매각은 배우셨습니다. 자, 차순위도 아까 배우셨죠? 차순위라는 사람 들었어요, 얘기. 그럼 어떤 게 차순위냐? 무조건 2등이면 차순위냐? 그게 아니다.
2등이어도 차순위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차자는 2등이란 뜻이 아니죠. 다음 차자인데 그 다음 순위 매수신고인의 대우의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액이 2억이에요. 예를 들면 2억이야. 1등이 2억이에요. 1등이. 근데 보증금이 3천이에요. 예를 들면 매수 보증금이 아까 10%라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 그냥 2천이라 그러죠. 그냥 2천. 근데 최고가가 아니다. 더 많이 합시다. 3억에 1등을 했는데 매수 보증금이 2천이야. 그럼 얼마 이상 써야지 차순이죠? 2억 8천. 그죠? 즉 1등 금액 빼기 뭘 해야 되냐면 보증금을 빼. 1등에서 보증금을 빼. 아시겠죠? 1등에서 보증금을 빼고, 그러니까 1등이 3억인데 보증금이 2천이면 2억 8천보다 더 높이 쓴, 뭐 2억 8천 100, 2억 8천 900, 뭐 2억 9천 100, 이런 사람이 다 뭐가 된다? 차순위가 된다. 신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되겠죠? 그 안에 범위에 들어도 신고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재매각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잉여 취소라는 게 있는데,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취소한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요 줄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하면, 통상 여기 정도 읽을 때, 혼이 떠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는 사람이 있고,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압류 채권자가 이러한 우선 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걸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직권을 취소한다. 이해되시죠? 아니, 되잖아요. 대부분 여기쯤에서부터 없어져,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길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남을 게 없는데 왜 경매 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남을 게 없다. 즉,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하냐. 일종의 참새를 하나를 딱 먹고 싶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참새야. 그럼 옆에서 참새 잡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뭐 먹을 거 있다고 잡고 그래. 냅둬. 살려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 딱 그거예요. 지금 빚을 받을 건 있는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순서대로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남의 집에 경매 치고 그러냐. 야, 하지 마. 그게 취소. 판사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켜 버린다.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그 집을 경매를 신청을 해도 판사가 딱 보기에, 아, 이거 경매 쳐도 별 이득도 없네, 저 사람이. 그러면, 야, 그만해. 경매 그만 쳐라. 너희들이 그거 하다 보면 우리 법원 직원들도 고생이 아니냐. 법원 직원도 고생이죠. 법원 직원만 고생일까요? 이 사람이 또 때마침 1순위 채권자한테 이자를 잘 줘. 나는 3순위인데. 그러니까 1순위 은행이나 채권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이자를 따곡따곡 받았는데, 한 3순위, 4순위자가 경매를 침으로써 이자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순위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직원의 이제 허당도 좀 삭제하고, 그래서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경매라는 게 너 복수하는 장이냐. 복수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면서 취소시켜버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 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한 가지가 있죠? 압류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그랬어. 경매 친 사람한테 판사가 바로 취소해버리면 섭섭하죠? 섭섭하잖아.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태 경매 쳤더니, 판사가, 야, 이거 먹을 거 없네. 그리고, 야,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섭섭하고, 갑자기 그 돈을 해서 석궁을 구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화가 나잖아,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원한을 좀 없앨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살래?
네가 살래? 이렇게 물어. 여기 있잖아. 압류 채권자란 건 경매 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선 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살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살 것을 신청한다. 스스로 살 거를 물어봐요. 너가 살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야, 나는 돈 못 받아서 미치겠는데 내가 새삼 이거를 사게 생겼냐? 라고 거절을 하겠죠. 그래, 너 거절했지? 나 충분히 물어봤다? 그러면서 취소를 시킵니다. 이치를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판사하고 어떤 그 경매 신청자를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보지 말고 얘기해. 이게 뭐죠? 무잉여 경매 취소.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매는 취소시킨다. 그러니까 취지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소되는 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뒤늦게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기 전에 사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낙찰 받기 전에 스스로 취소가 돼. 근데 간혹 판사가 놓친 경우도 있겠네요. 잊고 지내겠지. 골프 치느라고.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마침 낙찰자가 딱 1등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배당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 친 사람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알게 됐어. 그러면 매각을 불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돼도 근데 이제 거의 대다수는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이 오면은 알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알아서. 자, 우선 매수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크게 따라해 보시죠. 공유자 우선 매수. 예. 공유자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의 주인이 여럿 있는 것을 공유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주인이 여럿 있는 거. 공유자. 잘 써진다. 하나의 부동산에 주인이 여럿 있으면 공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제가 사건을 보여줄 때 지분 토지 뭐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분이 매각될 때 이 공유자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 즉 같은 건물의 반을 소유한 사람한테 야, 네가 먼저 사라고 줍니다. 기회를. 자, 먼저 사라고 그랬지 싸게 사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싸게 사라고는 안 했어. 싸게 사라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죠? 채권자가 피해를 보죠. 채권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1등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누가 사든 상관이 없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럼 왜 우리 같은 선량한 경쟁자들한테 안 주고 공유자한테 주냐? 그거는 만약에 공유자한테 먼저 안 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버티고 있던 공유자가 괴로운 꼴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의 운명이 휘청휘청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공동 명의로 해야 되죠. 재산세를 또 반씩 내야 되는데 한 놈은 내, 한 놈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또 그것도 체납됐다고 압류도 잡혀. 그러겠죠? 뭐 팔라고 내놨고 같이 팔자고 웃으면서 술 마시면서 내놨는데 정작 손님 갖다 놓으니까 자기는 1, 2천 더 받아야 되겠다고 우겨. 뭐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선하려고 그래도 돈 걷어야 되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유자한테 먼저 준다. 공유자가 매각을 경매를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응? 공유자도 같이 경매를 쳐야 안 쳐요? 공유자도 경매를 치냐 무슨 말이지?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요 채권자가 따로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선영 씨랑 양숙 씨랑 한 집을 갖고 있는 거야. 2분의 1씩. 그런데 양숙 씨가 카드를 잘못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양숙 씨 지분에 압류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양숙 씨 지분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지.
서정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이 집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 지분을 내가 안 사고 만약에 그 예를 들면 부산에 칠성파가 사서 들어오고 합숙소로 쓴다고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서 그러니까 나는 경매를 치는 사람이 공유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유자가 아파트 반 산다고 해서 들어와서 줄을 닦아서 야, 이 침실하고 주방하고 화장실은 내 거야. 이렇게 반을 나누고. 그거는 재미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알력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그러면서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야, 싸게 내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교육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끔 경매 사건들 보면은 지분만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낙찰받은 다음에 바로 경매를 칩니다. 어떻게? 아까 공유물 분할 경매 있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인데 보니까 지분을 매수한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를 옛날에 제가 한 두세 개를 본 적이 있어요. 거의 한 학원 출신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잘 안 사. 요게 많이는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공유물 분할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분을 사놓고 굳이 경매로 날려버리려고 한다면 이문이 있어야지 되죠. 높은 사람이 사줘야 돼. 높은 금액에. 근데 그런 복잡한 물건 여러분 같아도 안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법무법인 끼고 그렇게 이제 지분 경매만 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한참 유행이었고 그게 경매 진행한 지 막 2, 3년씩 뭐 계속 경매만 하는 사람도 있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도에 빠지는 거죠. 경매에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앞에처럼 16차선 도로처럼 큰데 돈이 있지 작은데 없는데 대부분 다 이게 산골 같은 데서 숨어서 돈 벌려고 그래. 산골엔 돈이 잘 없어. 돈은 대도심에 몰려있고 사람 많은데 몰려있어. 그 다음에 일반론에 돈이 있는 거지 기기묘묘한 데 돈이 있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자, 끝.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인데요. 네. 미납 예. 국한 씨. 낙찰자가 생겼는데 미납을 하잖아요. 네. 그 미납이 왜 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은 남습니다. 미납을 왜 했는지? 아니요, 안 남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초보자일 때 이제 갖는 관심들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금방 같은 그런 관심이 있어. 미납 사유가 궁금하고, 불허 사유가 궁금하시죠? 왜 그러는지 막 궁금하잖아. 그죠? 전혀 신경 꺼도 돼. 미납이 되면, 그러니까 불허가 됐든 미납이 됐든 결과만 우리는 중요한 집단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차가 버스가 쓰니까 왜 쓴지를 자꾸 캐묻는 거야, 기사한테 전화해서. 그죠? 우리는 버스 운전사는 버스만 운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납 사유 같은 경우를 어디에 그럼 적어 놓느냐? 적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미납이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궁금하신 거잖아. 혹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미납했나? 그거잖아요. 하자가 있어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대출이 자기 계획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면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제가 아마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아주 1등하고 2등하고 200만원 차이로 붙었는데도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도 주말간에 와이프랑 둘이서 그걸 보고 와이프가 이런 걸 돈 주고 샀어?
이렇게 한마디 하자마자 포기해버리는 남자도 있고. 그러면은, 이유는 너무 많죠? 어디 적어놓은 데도 없고, 아는 데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리 분석하고, 뭐다 있죠? 시세조사.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현장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 갔더니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슨 정밀 진단하는 기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해보면은 시세조사하고 권리조사 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어도 있지, 그 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유치권이든 뭐 인수가 있다든가, 이런 건 다 권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질문. 그러니까 신경 끄시면 되는 거예요. 지분을 사가지고 또 분할이 만다 했잖아요. 예? 지분을 사가지고 아, 예. 분할이 만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뭔 이득이 있어서 그걸 분할이 만들어야죠? 자기 현금화 하려고. 아, 자기가. 예. 그러니까 지분이,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지분이 1억짜리 지분이 이제 되면은 경매가 진행됐다 치시죠. 그러면 저 같아도 지분 경매 안 사죠. 그럼 뭐, 다른 건 한 6천에 붙을 거를 이건 4천에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억짜리 4천에 산 거잖아. 그렇죠? 지분이니까. 경쟁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4천에 샀어요. 자, 그 4천에 샀는데 1억에만 팔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1억에 팔려고 하는데 지분 있는 거는 개인이 판매를 안 되죠. 그래서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받아서 분할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천에 샀지만 혹여 누구가 8천이나 6천에 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이 사람이 들러붙을 수도 있겠네, 혹시라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도 안 샀는데 또 살까요? 안 사지. 열만 더 받지. 그잖아요. 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살 수 있는 동네로 가면은 살 수도 있겠네. 부촌에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 또는 그 지역에 개발이 되는 호재가 있는데 때마침 그렇게 치니까 공유자도 한번 해볼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일대가 재개발이 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야, 저 지분이라도 사서 아파트 뭐 하든 보상 좀 받자 라고 덤비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로 나온 거를 투자의 용도로 해서 돈을 벌려면은 애초에 이 물건이 지분 물건 자체가 탐스러워야만 된다 라는 전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 사냐면 꼴차게 지분 경매를 삽니다. 토지도.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러붙어서 지분도 사야지 하는 이런 지분을 사야지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해도 이득인데, 희한하게 또 이상한 데 갔다가 산단 말이에요. 뭐 산골에 어떤 지분 땅을 사나. 그거는 천년만년 기다려도 안 팔려. 천년만년. 강남 같으면 지분에도 살 놈 많아요. 그죠? 그러나 시골 땅을 지분으로 사놓으면 끝장이라고 보면 되죠. 뭐 적금 들고 이런 거 없어. 뭐 가족의 손자 때 가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지분으로 돈을 번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간간히 하나 있는 거를 자기가 일반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특수한 조건들이 있을 때 해당한다.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시세조사 분석 때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조사를 잘 하시면 그런 어떤 수익률 계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사서 돈이 되는지 맞는지, 또는 이 지역의 그 최근 한 4, 5년 사이에 동향이 어떤지, 앞으로 이걸 사놓고 나서도 앞으로 2, 3년 내에 어떤 가격 동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 가만히 전체를 다 훑어보면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세조사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냉정하게 이제 분석하는 거. 예. 또 질문 없으세요? 예. 강제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랑 아까 예. 경매 취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만약에 강제 경매로 실제로 채무가 부담할
예. 금액이 커지게 되면 금액 취소가 될 수가 있는지.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경매가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네. 배당 순서는 딱 룰대로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라고 다르고 임의 경매라고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고, 그 물건이라는 건 등기상에 기록이 된 권리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전입신고 있고 그 확정일자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배당 순서대로만 그대로 받는 겁니다. 강제 경매라고 뭐 다르고 이런 건 아니고, 금방 말씀한 거는 또 무잉여 경매 취소는 중간에는 괜찮았는데 강제 경매가 또 들어왔을 때 이 얘기인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잉여 경매 취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순위 채권자, 2순위 채권자, 3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1순위 채권자가 빚을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너무 싸게 떨어져서 3천만 원 받아도 3천은 이득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지. 1순위자는 무조건 돈은 받잖아요. 뭘 팔아도 하여간 남으니까. 근데 3순위자가 예를 들면 경매를 쳤어요.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1 먹고 2 먹고 나한테 먹을 게 없을 때 취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자가 경매 치면 취소 안 되고, 근데 3순위나 4순위나 이런 사람이 경매를 직접 쳤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취소한다는 얘기. 왜냐면 이 사람이 못 먹으니까. 여기까지 흘러 내려갈 물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원래 오늘은 아까 사실은 15분 전까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회의하고 있다가 10명 이하로 안 오면 안 해야지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래서 다음 달도 하겠습니다. 다음 달도 하니까 열심히 해서 오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강의하는 맛이 나고, 우리 알토란 사식강은 굉장히 양질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강의를 제가 1시간 반씩 막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꼭 오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